안녕하세요. 열국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혹시 오늘의 곡은 삼국이라는 열국뮤직의 노래를 들으셨나요?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신라와 가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고 이 노래를 통해서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삼국 통일을 완수한 나라가 신라죠.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서 항상 이렇게 꼽사리에 껴있잖아요. 왜 가야는 삼국에 껴주지 않고 사국이라고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중앙 집권 국가, 그러니까 왕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 기틀을 제대로 갖춘 나라였지만 가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소국, 그러니까 가야가 6개가 있고 그 6개가 연맹되어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연맹 국가 단계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가야는 이제 삼국 중에서 이제 꼽사리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가야의 역사도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이 열었어 신라의 전성시대, 화랑도는 국가조직 청소년 수련단체, 교육 군사 사교 마타 한강을 다 먹었지. 고구려 백제 털고 영토 확장 기념회 작성비와 순수비. 자, 우리가 신라부터 볼게요 라고 했는데 신라 첫 번째 왕이 사세기 왕부터 배워요. 신라가 그럼 그렇게 늦게 건국됐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신라는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됐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기원전 1세기에 건국이 됐는데 신라는 4세기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신라는 삼국 중에서 발전이 가장 늦어서, 여러분들 4세기 하면은요, 백제는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고요.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율령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해서 광개토대왕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시기인데 신라는 아직도 시작 단계였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왠지를 알아야겠죠.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가장 발전이 늦었나요? 라고 한다면 지리적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고구려가 있고 백제는 여기 있고 신라는 한 요쯤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 당시에는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중국에 가려고 하면 고구려가 막고 있고 바다로 가려고 하면 백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가장 늦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4세기 내물왕 때부터입니다. 자, 내물왕 때 상황을 보면은요, 신라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건국돼서 3세기까지는 박, 석, 김의 3개의 성씨가 번갈아서 왕이 됐어요. 박씨가 왕 한 번, 석씨가 왕 한 번, 김씨가 왕 한 번. 이런 식이라면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내물왕 때부터는 박, 석, 김 3성 중에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자 상속은 아니에요. 같은 김씨면 아들이 아니라 뭐 형제, 친척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 완벽하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원래 여러분들 내물왕은 원래 이름이 내물왕이 아니라 마립간이에요. 내물 마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립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왕은 중국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왕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마립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아직 중국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자기 고유의 말을 쓰고 있었던 상황. 어쨌든 마립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내물왕 시기에 왜구가 침입을 해옵니다. 왜? 일본이죠. 요 당시에 백제, 그리고 이따가 배우게 될 가야, 그리고 왜, 이 셋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 셋이 연합을 맺어서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라는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때 왜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사 5만을 보내어서 왜구를 격퇴해줍니다. 그 격퇴해주고 이제 가야도 같이 이제 했었기 때문에 가야도 한번 치고 가고요. 광개토대왕이.
자, 그럼 과연 광개토대왕이 이것을 정말 호의로 해줬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 이후로 신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도와줬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자, 우리가 내정 간섭, 그러니까 정치의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뭔가 신라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신라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어쨌든 고구려는 진작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굉장히 발전한 국가였고 신라는 그 아직 코 흘리게 수준이었는데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을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페이지는 6세기거든요. 신라 5세기는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지만 5세기 동안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세기 동안은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이 없어서 배우진 않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자, 이제 5세기 동안 조금씩 성장하면서요. 6세기 때 딱 꽃을 피우게 돼요. 자, 6세기 때는요. 고구려는 뭘 하고 있냐면 고구려는 장수왕이 5세기 때 돌아가시면서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해서 6세기 고구려는 혼란 상황이고요. 백제는 뭘 하고 있냐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5세기에 장수왕에 의해서 수도인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어떻게든 다시 힘을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 그때 신라는 이제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 최고의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한 60 정도의 뒤늦게 왕이 됐기 때문에 업적이 많진 않지만 굵직굵직합니다. 자, 이때부터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는 소리일까요? 여전히 아까 내물왕 때부터 해서 마립간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요때부터 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지증왕 때부터 진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국호를 신라라고 확립합니다. 그럼 그전에 신라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요, 나라 이름도 없이 뭐 신라, 설아, 설아벌, 사라, 계림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기틀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린 앞으로 신라다 라고 땅땅땅 하게 된 겁니다. 지증왕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산국을 정벌한 게 바로 지증왕이에요.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고요. 일반적으로는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산국을 정벌해서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래도 일본 애들이 자꾸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우리가 근거를 들이밀면서 한국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가장 오래된 근거가 바로 요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증왕 다음 왕은 바로 버풍왕입니다. 이름부터 법이 들어가 있죠. 법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최초로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법을 율령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관등제와 관복제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데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에요. 관리를 등급을 나눠 놓게 되고 관복은 등급에 따라서 뭐 높은 등급은 무슨 색을 입고 낮은 등급은 무슨 색을 입고 이렇게 관리의 복색을 정해 놓게 됩니다. 이런 거는요. 율령과 관련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등을 나누냐면 서열을 나누는 거죠. 서열을 나누어서 신하들끼리 서로서로 잘 보일 사람,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을 나눠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열이 쭉 올라가다가 가장 위에는 왕이 존재한다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등제와 관복제를 시행하면 왕권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등을 설치해요. 상대등은 뭐냐면 진골귀족의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진골귀족 중에 짱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 상대등 같은 게 있으면 진골귀족의 힘이 세지는 거니까 왕권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반의 학급에 아이들이 뭐 30명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30명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르고 각자 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다르면 선생님은 이 반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네가 반장해라 라면서 반장을 한 명 딱 뽑는 순간 이 반장이 나머지 29명의 의견을 취합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선생님이 오케이, 노 라고 한 방에 그냥 끝낼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골귀족들의 짱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는 것은 오히려 왕권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병부를 설치하는데 병부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예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요 당시에 원래 신라 귀족들은 각자 자기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기도 쉽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생겼으니 너희들 군사는 전부 다 나라로 보내라 라고 해서 개인 군사를 가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게 병부 설치의 의미예요. 왕권 강화되고 있고요. 자, 불교 공인 너무너무 중요하죠. 불교를 공인합니다. 공인이 뭐죠? 공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진작부터 불교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불교는 5세기에 수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불교 수용을 왜 따로 안 배우냐면 들어는 왔으나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진골귀족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불교는 그냥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때 가서 불교를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됐던 사건 유명하죠. 이차돈의 순교. 당시 불교 신자였던 이차돈이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요. 법흥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진골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목을 쳐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법흥왕이 진골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쳤대요. 그랬더니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나오고 갑자기 해가 지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뭐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 불교라는 종교가 진짜 뭐가 있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한다. 연호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그 어떤 해를 세는 단위예요. 이때는 뭐 2020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해를 셀 때 중국 황제가 쓰는 연호를 갖다가 우리는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황제가 쓰는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만의 연호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꿀릴 게 없다, 대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때 사용했던 연호가 건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금관가야가 항복을 해오게 돼요. 가야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금관가야를 이제 신라 땅으로 먹게 됩니다. 신라와 가야 내무랑 김씨 왕이 세서 포항대 입관대 투항 콜라보 외고 침입 격투에 삼국시대 율련방포 한킹 고구려는 속수림 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 지징왕이 해냈어 거소강 서창 이사건 머리건 다음은 왕이라고 불러 국호를 만들었어 그름은 신라 삼국 정벌래 독조 눈누리장 법흥왕 강등 관복제도 상대 등 병부 설치 불교를 인정했네 이차돈의 순교로 권원을 사용했네 독자적인 연호로 금관가에는 이제부터 신라 땅 6세기 진흥왕 시대는 신라의 전성기 그 다음 왕이 바로 진흥왕인데 이제 진흥왕, 6세기 진흥왕이 신라의 전성기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부터 계속 상승세를 띠면서 결국에는 7세기에 신라가 삼국 통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요, 화랑도를 재편합니다. 화랑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고 뭐 젊은 나이에 굉장히 미남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화랑도라는 건 화랑과 낭도가 더해진 개념인데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젊은 남자들을 전부 다 군대에 보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조를 짜요. 조를 짜서 조장이 화랑이고 그 밑에 조원들이 낭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군사 훈련을 하는데 화랑 같은 경우에는 진골 귀족들만 할 수 있었고 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민들이 거기에 소속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하나 이 제도가 주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진골귀족과 평민이 함께 부대 끼고 함께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민족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괜히 막 어떤 애가 싸납게 생겨가지고 맨날 지나갈 때 막 흘겨보고 가는 거 같고 그러면 걔가 막 싫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쟤 맨날 째려본다 하고 욕을 하죠. 근데 막상 걔랑 얘기 한번 해보면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어. 내가 널 오해했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골귀족은 다 나쁜 애들이고 우리를 다 못살게 구는 줄만 알았는데 같이 훈련을 받다 보니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른 신분 간에 융합이 되면서 삼국통일로 가는 기틀을 닦았다. 라고 해석되는 게 화랑도 재편.
그리고 이제 황룡사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 신라에 있었던 가장 큰 절이었고요. 지금은 불타서 터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절이 황룡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게 돼요. 요때 언제나 한강 유역을 두고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죠. 가장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자, 요 당시에는 5세기 장수왕이 이제 백제로부터 뺏어가면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그 땅을 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백제 왕이 성왕이었어요. 백제 성왕과 함께 뺏어서 나눠 갖기로 했는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서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성왕이 신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김유신 군대를 만나면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나제 동맹은 끝나게 됩니다. 신라 백제 동맹은 끝나게 돼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면서 가야 땅을 전부 다 신라가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전성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중국과도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됐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토지를 많이 차지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석을 세우게 돼요.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웁니다. 단양 적성비는요, 어떤 장군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공을 치하해주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고요. 순수비, 여기서 순수는 퓨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이 직접 행차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획득한 영토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도 많이 세웠다는 거 진흥왕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진흥왕이 열었어 신라의 전성시대 화랑도는 국가조직 청소년 수련단체 교육군 사사교 맡아 한강을 다 먹었지 고구려 백제 털고 영토 확장 기념회 적성비와 순수비 신라 진흥왕 불교 정비하고 황역사 건립 영토 확장해볼까 위아래로 진격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 찔러 한강상류 차지게 손잡은 백제gang 뒤통수 한강 정보 차지게 한강은 임마한 황해로 중국과 고려 평야 이끌 교통조화 유리해. 이제 신라는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제 삼국 통일하는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서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가 안 돼서 발전이 늦었지만 내물왕 이후로 조금씩 발전하다가 6세기 때 전성기 맞이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볼게요. 자, 가야는 연맹이라고 표현을 하죠. 6개의 가야가 연맹을 했는데요. 이 나라의 특징은 일단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 삼한이 있었고 마한, 진한, 변한 그 중에서 이제 변한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요 변한 지역에서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연맹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약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언제 내려왔었죠? 언제 내려왔었냐면 아까 4세기 신라 내물왕 때.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물왕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려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했었냐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맹을 맺었던 가야를 치고 간다라고 했어요. 그때 공격받았던 가야가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가 약해졌어요. 망한 거 아니고 약해졌고요. 그 약해진 틈을 타서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것이 바로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근데 이제 이 외의 가야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냥 농경 발달, 철 발달, 그리고 이제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를 누가 주도했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멸망 내용 볼게요. 아까 봤듯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을 했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전기가야는 농경문화 발달 절상태 A급 풍부하게 나와 낭랑군가 외사이 중개무역 통해 수준 높은 철기 문화 발달에 왜나라 신라 침입 실드 치려 지원 등 광개토왕 고구려 공격으로 크리티컬 데미지 경강가의 세력 약화 후기가야 호남 동부까지 진출 낙동강 경계로 신라와 대립 가야는 요거 하나에 다 정리가 됩니다. 요거 이상으로는 배우지도 않고 뭐 알려진 바도 많이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가사통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라는 내물왕부터 배우죠. 내물왕 4세기였고요.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도와줘서 왜구 침입을 격퇴했었고
여기에 지금 삼국시대의 율령을 반포한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법을 반포한 사람 고구려는 소수림왕 4세기고요. 백제는 고위왕 3세기. 신라는 법흥왕 아까 배웠죠. 6세기로 한참 늦습니다. 백제보다 300년 늦게. 그러나 오히려 늦게 성장했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삼국통일. 자, 바로 6세기 지증왕 넘어갈게요. 6세기 지증왕은 자, 이거 보실게요. 신라의 왕후 변천이에요.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전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다가 내물왕 때부터 마립간이라고 불렀죠. 그 후로 쭉 마립간이라고 부르다가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부르게 되고 국호를 아무렇게나 부르던 걸 갖다가 신라라고 딱 정하게 되고요. 우산국을 정벌하죠.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그래서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왕이 법흥왕 마찬가지 6세기입니다. 계속 6세기예요. 관등 관복제 설치를 하고 상대등과 병부를 마련함으로써 왕권 강화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율령 반포로 나타나는 거죠. 불교 공인합니다. 계기는 2차 돈의 순교 기억나시죠? 독자적인 연호는 건원이었고 금강가야가 요때 항복 개우면서 이제 신라 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인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전성기 내용 살펴보면은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을 함으로써 청소년을 수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군사를 양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민족 통합까지 다 이뤘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한강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 확장을 기념을 해서 적성비와 순수비 같은 비석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요, 불교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을 해서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영토 확장, 그래서 이제 백제와 손잡고 한강 상류를 차지했지만 백제의 뒤통수 치면서 당시 왕이었던 이제 성왕을 전사시키고 한강 전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더니 이제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니까 더 성장할 일만 남았죠. 자, 평야도 있고 교통도 좋고 농사도 잘 지어지는 땅 한강을 차지하면서 전성기 맞이한다라는 거. 신라와 가야 내무랑 김씨 왕이 세서 포항대입 관객투항 콜라보 외도 침입 격퇴 삼국시대 율령방포 한킹 고구려는 속수림 왕 백제는 고위왕 신라는 법흥왕 지증왕이 해냈어 거서강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다음은 왕이라고 불러 국호를 만들었어 그름은 신라 우산국 정벌래 독도는 우리 땅 법흥왕 강등 관복제도 상대 등 병부 설치 불교를 인정했네 2차 돈의 순교로 권원을 사용했네 독자적인 연호로 금강가에는 이제부터 신라 땅 6세기 진흥왕 시대는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이 열었어 신라의 전성시대 화랑도는 국가조직 청소년 수련단체 교육 군사 사교 맡아 한강을 다 먹었지 고구려 백제 털고 영토 확장 기념해 적성비와 순수비 신라 진흥왕 불교 정비하고 황역사 건립 영토 확장해볼까 위아래로 진격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 찔러 한강 상류 차지게 손잡은 백제겐 뒤통수 한강 전부 차지게 한강은 임마행 황해로 중국과 교류 평야 입교 교통 좋아 유리해. 그 다음 가야를 보면은요, 전기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농경이나 철 같은 건 가야 전체적인 특징이고요. 중개무역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금강가야는 어떻게 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광개토대왕의 침략으로. 광개토대왕은 언제? 4세기 내물왕 때. 이거 중요하니까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내물왕 때 외구격퇴를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야까지 치고 가면서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됐다. 멸망 아니고 약화됐다. 그러면서 후기 가야는 대가야가 주도하게 된다. 가야는요, 중국 남조와도 교류를 했고, 백제랑도 친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중국 남조랑 백제랑 친했다는 건 그냥 추가로만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결국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소국들의 독립성이 강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있어서 성장하는 데 뭔가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멸망을 하죠. 금강가야는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아까 봤습니다. 전기가야는 농경문화 발달 절상태 A급 풍부하게 나와 낭랑군가외 사이 중개무역 통해 수준 높은 철기 문화 발달해 왜나라의 신라 침입 실제 치려 지원 등 광개토왕 고구려 공격으로 크리티컬 데미지 금강가의 세력 약화 후기가야 호남 동부까지 진출 낙동강 경계로 신라와 대립 진흥왕이
왕이 열었어 신라의 전성시대 화랑 도는 국가조직 청소년 수련단체 교육군 사사교 맡아 한간을 다 먹었지 고구려 백제 털고 영토 확장 기념회 특성비와 순수비 가야는 중국 남조제와 교류회 백제와 알라이 신라 침입한 고구려 경격퇴 가야 연맹은 소국들의 독립성이 강해 결국 멸망해 진흥왕이 열었어 신라의 전성시대 바람 도는 국가조직 청소년 수련단체 교육군 사사교 맡아 한간을 다 먹었지 고구려 백제 털고 영토 확장 기념회 전기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 중심 무기가야 연맹은 대가 야 중심 전기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 중심 무기가야 연맹은 대가 야 중심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어요. 신라랑 가야, 특히 가야는 양이 좀 적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별로 힘드신 부분은 없을 거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왜 발전이 늦었는지, 그러나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6세기 전성기 맞이했는지 그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지중, 법흥, 진흥왕 3명은 번갈아서 계속 모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요 이거 다 들으시고서 다시 노래로 넘어가서 노래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